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지역문화진흥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책방 문화사랑방 오늘 이제 이걸로는 이제 두 번째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 미리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이번에도 이제 노동 문제를 한번 짚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번에 짚어볼 노동 문제는 최근에 이제 노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일, 우리가 알던 노동, 우리가 알던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우리가 좀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좀 상상력을 자극해보고 또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이 연구소 이름이 생각보다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요? 일인연구소. 네. 1인 연구소. 네, 그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진짜 한 명이기도. 중의적 표현을 노리신 건데 이제 깨달았네요. 1인 연구소, 1인 연구소의 황세현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최근에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이제 또 앞서서 고민을 좀 해 오신 분입니다. 황세현 1인 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소개받은 대로 1인 연구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황세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이 장소에 그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이 청중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저쪽을 보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책을 작년 사실은 이맘때쯤에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그 전과 후로 또 계속해서 이제 노동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데 이 제목부터가 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해 하시면서 약간 예측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도 있는데 부제는 사실 여기 그 정치발전소에서 붙여주셨는데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또 나쁜 노동일까. 그래서 사실 제가 부제를 보고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일은 또 무엇이고 나쁜 노동은 무엇인가. 여기 또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셨는데 네,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만은 사실 최근에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죠. 일자리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나 또 만약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이 팬데믹을 주제로 한 자리에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근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노동 문제, 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뭔가 달라졌다는 이전과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이제 그게 첫 번째 근거는 이 뒤에 자료가 이제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료를 미리 받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뭐 ILO에서 공식적으로 작년 말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것만 봐도 2020년 한 해의 정규직 일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전일제 일자리죠. 전일제 일자리 기준으로 2억 5,500만 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그림이 혹시 보이시죠? 약간 이 스튜어디스 같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멋있게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걸 갖다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꽤 오랫동안 우리는 어떤 직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고 유망하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한 20, 30년 쭉 이어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든지 뭐 여행, 이런 항공 이런 쪽 산업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일자리였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흔들렸잖아요. 항공산업 물론 이제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은 사람들의 이제 고정관념은 좀 깨지게 돼요. 그렇게 계속 안정적인 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스튜어디스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응? 그 또 뭐
항공사에 들어간다거나 기장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직업을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부터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새로운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크게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막 만들던 시점에는 그 락다운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큰 규모로 되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 막 생기고 전에 없던 그래서 뭐 이제 도심지 막 이런 이 건물들이 모여 있는 상업지구에 많은 뭐 상권이 거의 막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 차라리 주거지에서는 좀 뭐가 되는데 우리가 한때 가장 상권이 이제 집중돼 있다고 생각했던 도심지 뭐 을지로, 명동, 뭐 종로, 여의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오히려 이제 휘청휘청하는 이런 새로운 경험도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상권도 문제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자리를 이제 딱 선망하는 일자리가 한 몇백 명이 한 건물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대기업 본사 같은데.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다 바쁘게 사람들이 일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또 끝나면 주변에서 회식하고 뭐 그런 이제 장기 근속하는 평생 직장 시스템 하나의 마치 사회인 것처럼 그런 직장에 속해서 일하는 거를 또 선망하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한다면 1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렇게 그 마치 그 건물 안에 사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관념은 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되고 있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기술 발전, 특히 이제 이런 산업 현장의 로봇도 문제지만 우리는 특히 그 알파고 충격을 직격탄을 맞은 나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하고 붙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한 벌써 5년 정도 됐죠. 근데 그 이후로 AI가 이제 일자리 대체하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나쁜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나쁜 일자리 뭐 이런 부재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많은 그 공을 들여서 하고 싶은 일자리는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일자리들 뭐 그런 일자리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기계가 대체해주고 사실 우리가 뭐 많은 노력을 들이고 공부해서 하는 변호사, 회계사, 뭐 그런 의사 뭐 등등 이런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사실 기대했을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그 세대들은. 근데 AI가 이제 그런 일자리들을 뭐 회계사, 특히 세무사, 뭐 변호사 이런 일자리들도 많은 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 충격이 사실은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약간 뭐 전단지 같은 거에 우리 아이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막 열면 만석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고민도 항상 있는데다가 이제 그러는 동시에 지금 많아지는 일자리라는 것은 보면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이제 특히 물류라든지 사실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노동이라는 말을 좀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별로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자녀한테 막 권하고 싶은 노동은 아니었던 형태의 노동은 막 수가 많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형태도 이전하고 좀 다르게 막 다양해지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되고 이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글씨가 혹시 안 보이실지 이제 글씨는 제가 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빠르게 변하니까 좀 불안한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언어 유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왜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확실하다. 뭐냐면은 안정적이라는 일자리 있잖아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게 이전보다 늘어날 리는 없지 않냐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동의가 되시죠?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뭐 학교 졸업해서 딱 진입하면은 한 30년 다닐 만한 일자리들이 이제 어느 만큼 있었다면은 그 수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많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그런 플랫폼 노동 같은 이미지가 대표하듯이 점점 더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로 다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나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많은 수가 정책 담당하는 사람도 학부모도 우리 자신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함이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말을 할 때라든지 특히 필수 노동 여러 가지 주제에서 말할 때도 항상 그 불안함이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전혀 안 불안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떻게 사고를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제 생각을 좀 담은 게 이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좀 제목부터 제가 제목을 설명한다면서 보통 이제 한 반 가거든요. 이 강의 시간이. 근데 이제 그 말랑말랑한 노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불안정한 노동이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게 한 신문사에서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신년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는데 일단 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목을 녹아내리는 노동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되게 좀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한 게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심정을 잘 포착을 한 건데 그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이시면은 사실 위에 있는 게 약간 우리가 아까 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집합근무, 장기 근속하고 이제 좀 고용 보호가 잘 되는 이런 일자리에서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긴 시간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를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겨우 들어가서 일하나 했더니 막 일자리 막 무너져가지고 사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뭐 돌봄, 뭐 어린이라든지 노인 돌봄, 물류, 청소, 뭐 그런 또 동네 작은 이제 음식 숙박업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가면 노동은 녹아내리는 건가? 라고 이 표현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팬데믹 이전 AI가 지금 사실 말이 그렇지 막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노동이 대부분이 그러면 굳어 있었나? 녹아내리기 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체라는 거잖아요. 고체 상태였나 대부분이? 그리고 일부만 이제 사실은 좀 녹아 있었는데 이게 막 고체인 부분이 빙하 녹듯이 막 녹아가지고 대부분 막 액체로 막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인가 저는 약간 딴지거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런 제가 어디라고 딱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가고 싶어하던 그런 대규모 직장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통계를 찾아보면은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런 대기업은 뭐 300인이 아니라 몇천 명 이상인 재벌 대기업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최근에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는 단지 규모가 커서 좋은 직장은 아니죠. 이제 또 공사 이런 데도 더 안정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을 거냐 뺄 거냐 가지고 좀 이렇게 실갱이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보면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 취직 잘했네 그런 일자리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20% 그것도 굉장히 후하게 잡은 거고 1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속 고용이냐 뭐 사무직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꼭 생산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대규모 사업장에서 지속 고용되느냐 뭐 이런 걸 따져 보더라도 한 10% 안팎이에요. 근데 이런 10%라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되면은 노력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상황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위기가 오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업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기도 하죠. 지금 사실은 뭐 파주에 가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공장은 그러니까 완전 무인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원 이제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은 굉장히 큰데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들이 많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 이 10%도 하는 생각이 들고 97년, 98년 이게 이제 IMF 외환위기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 통계를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어떤 게 좀 눈에 보이냐면은 그때 딱 직후에 실직한 사람 100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80%가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막 그때 맞벌이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이 퇴직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뭐냐면 위기가 오면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막 사람이 떨려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기업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떨려 나오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떨려 나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네 노동이라는 말 사실 제가 만든 거고, 저는 동네 노동의 반대말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오피스 노동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한 을지로, 명동, 여의도, 종로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에서 한번 떨려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참 공고한 어떤 그런 경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들어가려면 일찍 들어가서 계속 버텨야 되고 그런 이제 경직성이 있어요.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한번 나오면은 이제 주변부로 몰려 나와서 주거지 주변에서 일하는 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망하고 또 뭐 하는데, 하여튼 그 오피스 노동은 좋긴 한데 굉장히 경직돼 있어가지고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그 점이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그게 여러 가지 막 그런 좀 직장 갑질, 요즘 그 괴롭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 안에서의 그 공포 때문이잖아요. 여차하면 그만두고 얼마든지 나중에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겠으니까 막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 안에도 상당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동네 노동,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 주변에 많은 노동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노동의 질이 높았나 낮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낮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나? 그 노동의 돌봄과 물류와 청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이제 뭐 1인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의 노동의 질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면 뭐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229만 명, 뭐 플랫폼 노동자 등등 합치면 470만 명, 그 노동연구원이라든지 뭐 등등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집계는 다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가 몇 명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사도우미만 예로 들어도 그동안 가사도우미를 만약에 급히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름아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지금도 있어요. 직업 소개서 왜 건물에 파출부 뭐 이렇게 써 있는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를 받으면 그 직업 소개를 통해서 그 일을 찾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을 받았을 거예요. 안정성과 착취당하지 않고 이제 임금 떼이지 않고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다쳐도 좀 보상이 되고 이런 보장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실 그거 거의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일 안 당하길 바라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가사 관리사라고 또 하거나 매니저님들이라고 또 지칭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요. 그러면은 플랫폼 노동의 단점이 물론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가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노동의 질을 생각하면 나빠지고 있다고만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할만 해서 변하고 있는 중 같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너무 이런 사실 다 일할 수도 없었던, 일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만 일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우리 사회 대부분의 일자리라고 머릿속에 상을 딱 놓고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일자리가 흔들리면 노동이 녹아내리고 그럼 다 이제 우리가 노동의 질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굳어있는 딱딱한 고체 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힘들지 않았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공포가 없나? 그리고 녹아있는 노동을 해온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다 누구나 저런 건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전일제로 장기 근속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파트타임 집 근처에서 뭐 단기간 그런 가사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럼 누구나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날 대통령이 이제 딱 바뀌어가지고 노동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누구나 전일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 5일 명동으로 을지로로 출근해가지고 주 5일 근무하게 해주겠다 하면은 동네 노동을 하던 사람이 다 받아들일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 분 계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책 제목에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는 굳어있는 딱딱한이라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또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힘들게 들어갔는데 막 견디지 못하겠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 그 기업체들도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노동을 하는데도 너무 보장이 안 되고 정말 막 마치 야생처럼 이제 힘들게 일하고 또 어떤 이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거의 녹아 있는, 거의 흐물흐물해가지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 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치면은 굳어 있는 노동은 조금 더 약간 유연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이에요. 그 해고를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유연성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 관점에서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너무 흐물흐물해서 보장이 거의 없는 노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장을 좀 사회적으로 좀 넣고 이렇게 존중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이렇게 탄력이 있는 정도로 좀 끌어올리면 양쪽이 좀 말랑말랑한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높고 한쪽은 너무 낮은 것보다는 중간에서 만났으면, 그럼 사실은 어느 쪽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든 간에 비슷한 보장을 받고 비슷한 정도의 존중과 이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책을 쓴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그 말이 쉽지 그게 수사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막 갑자기 말랑말랑해지자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인가를 봤을 때 세 가지 이제 걸림돌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책에서의 그 진행 구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짧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부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인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일자리, 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한 줄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서열이 있다고 하는 사고가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있다니까. 예, 지금 약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간 동공은 흔들리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직장이 뭐 누구나 아까 들어가고 싶어 할 만한 직장이다. 사회 초년생일 때 특히 뭐 그 대기업, 이제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 공사 이제 그런 데를 놓고 생각하면은 누가 들어갑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죠. 우리 주변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단순하긴 했지만 그런 괜찮은 일자리들이 한 뭐 10% 미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딱 놓고 보면은 그 앞부터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쓴 것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습이. 그래서 한 줄로 딱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순서냐면은 공부 잘한 순서. 그것도 언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공부 잘한 순서로 줄을 딱 쓴 다음에, 물론 그 뒤에 대학도 다니고 하지만 대체로 그 서열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고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순서로 자르란 말이야. 응?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과 그 노동 형태, 그 정규직,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형태, 그 조직 규모도 크고, 또 일단 들어가면 장기 근속할 수 있고, 임금도 사실 좀 어느 정도 높고, 그거 말고도 혜택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 사내복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도 더 잘해주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일자리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 보장이 되잖아요. 삶이 좀 예측 가능하고. 저기에 들어가려고 사실은 그동안 공부를 한 거지. 응?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한 거지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문제는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 보이시나요? 줄이 딱 그어지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동안 역대 대통령 어느 정권이라고 해도 그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한 적은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약간 이제 왜 그 무슨 대기업 총수가 잘못하면은 이제 사면해주면서 이렇게 사면 받고 나면 다음 날 갑자기 막 대규모 공채하겠다고 발표하고 뭐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도 대기업 공채하겠다고 막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정부가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바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아니라 누가 온다고 그래도 원치 않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 이상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르죠. 무슨 근거로 자르냐? 당연히 공부 잘한 순서로 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기준이 너무 심하다 그럼 지금 시험을 봐서라도 자르는 게 당연한데, 그럼 이 뒤는 어떡하냐? 저 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라도 들어가야죠.
저기 가고 싶었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쵸. 이제 하나 더. 아니면은 이제 또 다양한 일자리가 있죠. 필수 노동 쪽에 일을 하든지 또 본인이 원해가지고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할 수도 있죠.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희소한 데를 뚫고 들어간 거랑 아닌 거랑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임금의 어느 정도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차별받는 것 같은, 특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뉜다든지 원청이랑 하청으로 나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는 일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차별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임금은 또 그렇지만 좀 무시당하고 하대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넘어서서 거기까지만 해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그런 차별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그 하청기업에서 뭐 아니면 이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이런 정도까지 되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너무 문제가 심해요. 우리가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부에 대고 이거 너무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정부가 그러면 그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더 늘려줄게.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줄게.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비정규직으로 쓰던 직구는 정규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거 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약간 팔을 비틀어가지고 뭐 1,000명 뽑을 거 1,500명 뽑아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그동안 다 해왔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러면 되나요? 그러면 저기 이제 저 그림에 보이는 선 딱 하면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못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거기도 못 들어갔는데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 팍팍해. 그러면은 여기는 어떡하죠? 그러면은 보이세요? 정부 뭐 제가 누가 딱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반응이 대체로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약간 그거는 어떻게, 아니 저 안에는 들어가셨어야지. 저게 못 들어간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은 거예요. 본인도 좀 노력을 했어야지. 응? 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까 근데 제가 몇 프로라고 했죠? 그런 일자리가 한 10% 될락 말락 한다고 했죠. 그러면 90%는 좀 보호가 낮은 일자리에서 일한다는 건데, 그거에서 말했더니 그럼 10% 안에 들어가셨어야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바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뭐 70만이다 뭐 하고, 어느 예능 프로에 보니까 한 2년 있으면 퇴직하실 분이 공무원 합격하셔가지고 박수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너무 이상해요. 물론 사람이 한번 사는 인생 뭐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약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2년, 3년을 공부해가지고 2년 일하려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걸까? 그거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자격, 내 증명.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명 같은, 그러니까 그런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일할 사람 뽑으면 되는데,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에서 일자리가 앞으로 15, 20, 30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만 해도 좀 작아도 한번 살아보겠는데, 늘어나긴커녕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저기서 일할 수 있기에 우리가 저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나? 나머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안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이 구도를 그냥 그대로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한국의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 줄 선 순서, 이게 공부 잘한 순서로 줄을 서는 게 맞나? 예. 근데 이제 줄을 서더라도 좀 사람이 좀 다양하잖아요. 일하고 싶은 형태도 좀 다양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희망제작소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좋아하는지를 이제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워크숍 한 2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막 좀 어르신들까지 다 해보면은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좀 제가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로 그려보면은, 아까 말한 그런 큰 조직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사회에는 특히 좀 청소년이나 청년기에는 일단 한 번은 저런 조직에 들어가 보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배워가지고 나도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회 초년기에 또 들어갈지 나중에는 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특히 인생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 많은데 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윤리적인 일,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특히 이제 NPO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끼리 좀 교류하면서 하는 일, 이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좀 높은 자율성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제 뭐 엔잡, 요즘 엔잡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일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 권한을 되도록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요즘 많이 플랫폼 노동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좀 왜 최근에 이제 뭐 120시간 막 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시끄러운데, 뭐 120시간을 일을 누군가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건 우리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용자가 아니라, 우리가 피고용자 보호의 차원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개인이 자기가, 저도 지금 박사 과정에 있지만 박사 논문을 쓰려고 120시간을 공부한다고 말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CEO면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자기는 이제 젊은 시기, 아니 어떤 특정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어느 시기에.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좀 나는 수평적이고 이렇게 수평적인 직장, 워라밸이 좀 지켜지는 직장 다니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보다 사실 더 다양하죠. 제가 5가지를 나눈 건데 5가지라고만 하더라도 5가지 그 기준에 가지고 그 주변으로만 모여도 아까 그 한 줄보단 낫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한 줄로 줄 서는 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저 사람이 좀 작은 조직에서 일해. 한 5명 조직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은 공부 못했나? 지방대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큰 조직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들어갈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갔어도 남들은 아우 너무 잘 됐다. 너는 이제 됐다. 인생 앞으로 평탄할 일만 남았다 하는데 3년 있다 그만두잖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그런 이제 그만두는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그건 얼마나 낭비예요. 어떤 사람 거기 들어갔으면 평생 일할 텐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사실 거기서 오래 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들어가. 이런 이제 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진작부터 좀 이렇게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하고 서로 그런 거 가지고 재단하지 말고 공부 같은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일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란 말도 요즘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각자 그 품은 포부대로 일을 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너무 경직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단기 근속 사회라고 제가 또 밀고 있는, 우리는 다 단기 근속자다 뭐 이런 주장. 여기 계신 분 단기 근속자시죠? 네, 저도 직장으로 한 네 가지를 다녔고 단기 근속 경험을 해봤는데, 직장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옛날식으로 한 직장에서만 일생 다니는 구조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더 좀 이제 가치가 다원화돼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맞는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낫거든요. 원하지도 않는 데 가서 줄 서다가 안 되니까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그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장 좀 사회적으로도 생산성이 높고 본인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를 찾아가게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저의 그 정책적인 가장 큰 그 관점, 시각인데, 저는 이제 그 노동의 최저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책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 최저선이 없으면 이 말이 쉽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잘못하면 죽거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이제 한번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막 몸을 다쳐가지고 막 자리 지고 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네. 사실 최저선이 좀 보장이 확실하게 되면 좀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좀 단기 근속을 하건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건 아니면 일하다 조금 너무 힘들면 쉬건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일할 수 있고 그 일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이상이다.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너무 이제 착취당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을 누릴 수 있고 이렇다는 이제 안심이 되면은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많지만 저는 노동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좀 긋고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돼. 누구라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거나 뭐 난민이거나 뭐 이제 은퇴하고 다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년 누구도
이 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건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부가 지킨다. 어떤 사업장도 허락해주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관리를 하는 부처가 없어요. 있는데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문득 들죠.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노동청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관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정도로 이 선 이하로 절대 안 돼. 이런 관점이 없어요. 그냥 뭐 예외로 뭘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하죠. 최저선이 사실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만 작동되는 사회 안전망, 특히 4대 보험을 중심으로 그런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고용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거의 아무 사회보장을 못 누리는 야생과 다름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동의 최저선을 좀 확실하게 긋고 이거를 조금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걸림돌 2개 더 있는데 네, 이거 좀 빨리빨리 하는데 두 번째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좀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애한 게 정규직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여서 사실 원래 책 제목에 후보가 뭐 정규직 그게 뭐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도전적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나온 책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규직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그 말에 사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계속 알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셨어요? 정규직이란 말에 제대로 된 정의가 없는 거 아세요? 네. 아시겠을 수 있지만 일단 통계청에서 정규직을 집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나라든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뉴스에 나오죠. 정규직이 몇 프로다. 그 뉴스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사실은 가장 최근 조사는 아니지만 한 60%대 나오거든요. 정규직이 60%대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정규직이 우리 주변에 사실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 모든 일자리 중에 임금 노동 전체에서 정규직이 60%라는 거예요. 60 몇 프로.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죠? 네. 네. 사실은 막 강의 들으시는 분이 한 100명은 너무 심해다. 한 30명 되면은 좀 나뉘어요.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규직이라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다 달라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정규직,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규직 서로 다르니까 많은지 적은지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정규직을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우리가 선망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희소하고 좋은 정규직을 물론 그건 공사 플러스 정규직이지만 그 정규직이라는 일자리를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60%면은 상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럴 거면 희소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60 몇 프로면은 거의 70% 가까이 된다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규직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계청은 뭐냐면은 여기 그 두 번째 줄 있죠. 임금 근로자 전체에서 비정규직을 뺀 수를 정규직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뺀 숫자,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을 빼면 정규직 맞을까요? 뭐 조금 뭔가 허전하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비정규직은 뭐냐? 비정규직은 정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IMF 그때쯤에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다양한 일자리들이 막 그때 계약직 시간제 이런 게 생기니까 노동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 그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이란 뭐냐 하고 정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통계청은 집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똑같이. 그게 이제 한시적이라는 게 이제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제 파트타임. 그리고 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좀 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노동자 등등 해서 이제 비정형 노동자를 3가지를 집계를 해요. 통계청에 3가지를 집계를 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비정규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규직이라는 그 용어는 어떤 법률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이런 식의 집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정규직이라는 말이 아무데도 쓰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판례 같은 데만 법에 왜 그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남녀차별 금지법 이런 데 보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 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한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통계청하고 좀 차이가 있죠. 통계청은 시간제를 넣잖아요. 그럼 시간제인데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4시간 일하는데 정규직인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디로 넣어야 돼?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일단 통계청도 사실은 저는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통계청 잘못도 아니고 그 통계라는 걸 한 번 내면 쭉 내야지 그걸 중간에 막 바꾸면 비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어느 정도 규모냐는 것도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그 한국 노동사회연구소라고 민간에서 계속 이제 계속 활동해 오신 그 연구소에서는 그 정부 통계하고 달리 또 계속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50% 안팎이에요. 50% 약간 넘는 정도. 벌써 60 몇 프로하고 50%는 10%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그럼 뭐 어디가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쉽게 설명, 이게 보이시죠? 뭐냐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뭔가 그 쎄한 느낌,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집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과 농장에 하루 일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농장 주인분이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과 중에 백화점 납품용이라고 써 있는 이 상자에다가 50개씩 담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쉬우니까 하고 있어요. 나 나갔다 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를 담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넣는데 이런 거 세 가지를 빼고 담으세요라고 하는 거. 뭐냐?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덜 익은 거. 이 세 가지는 빼고 담아주세요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있죠. 제가 그려놨어요. 근데 그러면 그럼 되나? 내가 만약에 기계면 아무 고민 없이 하겠죠. 그런데 담다 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벌레 먹지도 않았고 썩지도 않고 덜 익은 것도 아닌데 이건 백화점 납품용은 아니야. 누가 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냥 담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약간 혼선이 오는 거예요. 담으면 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 이거를 막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 그림만 봐도 이제 뭐냐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갔어야 돼. 농장 주인이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용이라는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말해줘야죠. 백화점 납품용 사과란 한 요 정도 크기, 너무 커도 안 돼, 너무 작아도 안 돼. 지름 한 15에서 17cm, 이거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17cm에 좌우 상하 대칭이 좀 맞으면서 모양이 좀 이쁘장하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상하거나 하여튼 하자가 없는 요런 사과가 좀 설명이 좀 부부절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과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백화점 납품용 사과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거는 말을 안 하면서 그게 아닌 거 세 가지만 예를 들면 분명히 그 이도저도 아닌 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무 예전에 비정규직을 정해놓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다양한 이제 노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파트타임이지만 아까 스타벅스 얘기한 것처럼 파트타임이지만 괜찮을 자리도 있는데 이게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실은 랩 2050이라고 또 제가 다녔던 직장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을 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넘어갈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을 들려주고 이 중에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정규직이라는 개념에 맞다고 생각하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답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한 7, 80%가 맞다고 한 내용 중에는 지금 아까 말한 그 정규직하고 안 맞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직장 안에서 승진 기회나 사내 복지 등의 차별을 안 받는 사람이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른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만 정규직이다. 시험 없이 들어간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다. 뭐 이런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7, 80%가 그게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도 우리 사이에 이제 혼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까 제가 10%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동연구원에서 한 어떤 연구를 보면은 지속고용이냐, 통계청이 하는 기준은 지속고용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지속고용이냐라는 거하고 또 노동조합이 있냐,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300인 이상이냐 가지고 3개에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일자리는 우리 전체 임금 노동 중에서 7.2%밖에 안 된다는 최근 이제 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안정적이고 그래도 차별 안 받고 좀 임금도 어느 정도 계속 오르는 거 기대할 수 있고 좀 대기업이고 뭐 이런 거를 대충 충족한다고 하면은 10%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근데 통계청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60 몇 프로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 정책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또 노동 존중 사회라든지 뭐 이런 그 방향은 맞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그 일자리가 너무 질이 낮으니까 좀 높이자는 말하고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뭐였죠?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 이런 구호가 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규직이 60한 5% 된다면은 그 우리가 왜 자발적으로 이제 아닌 사람들도 조금 그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도 완전 고용이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일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어도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좀 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업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하는 걸 완전 고용이라고 하듯이 정규직 사회라고 하더라도 좀 일부 정말 아닌 사람 빼고 한 70%, 60에서 70% 정도가 정규직이면은 정규직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 정도 정책, 우리 100%는 아니야. 한 60% 후반에서 70%를 정규직 사회라고 한 거야. 라고 하더라도 60%면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상에 맞는 정규직이 실제로는 임금 일자리 중에서 1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가 어떻게 70%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상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정규직을 통계청은 계속 60 몇 프로라고 발표를 하고 정부는 그거를 인용을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라고 정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어려운 큰 이유가 인천공항공사 사태 같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정규직을 아까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정성 높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직장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부서에서 막 일하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충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한테 부서장한테 계속 이제 팀원들이 우리 이번에는 꼭 좀 충원해야 돼요. 우리 사람 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가서 충원한다는 약속을 받아오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부서장이 인사팀장한테 가가지고 저희 이번에 우리 팀에 한 명 꼭 충원해 주세요. 새로 뽑아주세요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팀장이 알겠어요.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한 명 신입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정규직으로 뽑을까요? 비정규직으로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인력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서장이 고민을 하게 되죠. 정규직으로 뽑을 정도인가? 그 일이? 근데 우리 지금 막 일손이 부족하면은 이 일 저 일 받아가지고 좀 자빌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라벨도 붙이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좀 정규직까지 뽑으면은 좀 불만 있을 것 같아. 그냥 비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거를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정규직이 하기에는 조금 좀 중요도가 낮은 하찮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근데 사무실의 어떤 그 세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죠. 정규직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비정규직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준을 누가 정했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한 내용 중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생활 세계, 우리 직장 현실에서 하나의 신분이 돼 있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신분처럼 이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뭐 몇천 명을 정규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아무런 그런 동의도 사회적 동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좋은 신분 상승을 해야 돼? 왜 그런 희소한 자원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천공항공사 뒤로 막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막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언론에서 엄청 다뤘잖아요. 그게 선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갈팡질팡하는 기준이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거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좀 연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책에 기반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찮은 일은 정규직이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찮은 일은 정규직이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을 쓴 건데 그거에 굉장히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올라간 그 페이지에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제가 다 일일이 읽어봤는데 좀 사람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찮은 일이라는 게 뭐냐 뭐 그런 이제 말이 되는 비판도 있지만 아니 그럼 정규직을 어렵게 뽑았는데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왜 그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 정규직을 언젠가부터 그런 약간 그 예전에 은행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은행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을 따로 뽑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은행 창구직 쭉 이제 그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죠. 승진 한계가 딱 있는 그 구분해서 뽑았어요. 근데 특히 이 창구직을 여행원이라고 해서 뽑았어요. 여행원 제도. 그래서 그게 이제 남녀차별 금지가 되면서 첫 번째로 없어졌는데 그 여행원들을 여행원 제도란 이름도 없애고 여자만 뽑지는 않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창구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이랑 통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은행에서 발명한 게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에서 구분하게 된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랑 무기계약직이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법에 지속 고용을 맺은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그러면 무기계약은 지속 고용, 누가 봐도 지속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똑같거든요.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 신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신분과도 같은 그런 차별 구조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왜곡이 계속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딱 쭉쭉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골라서 뽑은 공채하고 창구직이 어떻게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약간의 그 틈이 있었어요. 그 승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좁은 통로를 열어놓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제 막 이제 야간 대학 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해줬는데 그런 희소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반발을 잠재운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분리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구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바꾸기가. 이제 사실은 걸림돌 중에 마지막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출세주의라고 제가 또 붙인 이름입니다. 출세주의. 오늘 제가 양궁 보셨어요? 양궁? 제가 어제 오늘 양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양궁 협회가 막 칭찬을 엄청 받잖아요. 다른 이제 스포츠 협회에 비해서 공정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양궁 실력만 가지고 오게 했더니 계속 이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실력이 높아져서 세계 1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의 이제 구도를 최근에 능력주의 논란하고 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 상이 그런 거죠. 뭐 유명하면은 조금 이득을 줘. 아니면은 뭐 한국 체대 출신이면 조금 이득을 줘. 아니면은 뭐 유명한 선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득을 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진짜 경쟁력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에서는 출세주의라는 게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에 혹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없네요. 여기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정기 분포가 안 됩니다. 여기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방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경남에서도 하고 뭐 이제 했는데 거기 지방이라는 말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여기서 나서 계속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뭐 대학 나오고 외국에서 뭐 들어온 사람한테 막 혜택을 주고 아니면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간다고 하면은 막 장학금 주고 뭐 무슨 학사 지어가지고 기숙사 살게 해주고 하는데 다 세금으로 하는데 왜 거기는 혜택을 주고 우리는 이렇게 아무 혜택이 없는 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줘서라도 서울로 보내나 이런 질문을 그 지역에 뭐 좀 유력한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게 당연히 우리 지역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좋지. 약간 이제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뭐가 좋은지. 근데 물론 뭐 우리 지역에 이름을 드높이고 이런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출세한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지잖아요. 자원을 배분할 권력, 어떤 사람 채용할 권력, 납품을 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사실은 그런 학연, 지연 뭐 등등의 이런 네트워크에 좀 배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게 지금 철퇴를 맞으면서 많은 일들이 법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죠? 이제 뭐 강원랜드, 뭐 신한금융 사태, 뭐 최근에 이제 LG에서도 막 그 임원들 자제라든지 아는 사람 채용시켜준 게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다 유력 집안 자제들이고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 우리 사회도 나쁠 게 없지라고 생각해 서로 좋자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원을 가까운 순서대로 나눠주면 안 되죠. 지금 젊은 세대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들은 그런 공정 개념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제 저는 문화가 충돌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 세대의 어쨌든 출세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뭔가 이제 더 혜택을 볼 것이고 그 지역도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은 사회가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열주의, 특히 서열은 이제 그 공모전환 순서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부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쫙 줄을 서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대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지금 경쟁력이 낮아져서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조사한 표를 보면은 진짜 정확하게 서울에서의 거리 순서대로 쫙 줄을 서 있어요. 미달되는 그 비율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역시가 좀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수도권과 지역의 그 서열화 구도를 막기가 그러니까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자원은 다 서울로 보내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걸 먹어야 한다. 이런 그 구조를 두고서는 괜찮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거기 그 안에서 뭔가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건 좀 짧게 설명하려니까 약간 설명이 좀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공부지상주의하고 정규직에 대한 애매한 이제 생각과 사실은 신분과도 같은 구도 그리고 출세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물론 저는 좀 낙관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좋은 일자리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개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어도 이 걸림돌이 어지간히 안 바뀌면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다시 공무원 시험 보러 가고 뭐 이런 이제 왜 백래시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점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대로 제가 이제 이것도 랩 2050이라는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하고 같이 청년재단에 그 연구를 한 건데요. 그 20대 구직자 62명을 대상으로 이제 약간 랩 실험이라는 그 형태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일자리 요건 중에 어떤 걸 가장 중시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사예요. 그냥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임금이라고 답하거든요. 아니면 높은 고용 안정성. 그건 이제 어디다 물어봐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정책적인 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좀 상쇄할 만한 중요한 요건은 뭐냐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뽑아냈는데 대체로 통제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노동 시간이라든지 긴 휴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까지 조사를 해보면은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어떤 이제 내가 일을 조율해가면서 내 삶하고 병행할 수 있다든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가지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경향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조사라든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 맥락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통제권을 줘야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책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위로 좀 올리고 있어요. 이전 세대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미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그리고 약간 정체성을 여러 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소득원으로서 뭐 청소 노동을 하든지 대리운전하든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일을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다른 일을 또 하기 위한 이제 그 소득원으로 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저는 이런 경향이 어떤 최근에 그 도배사 일을 하는 뭐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도배사 일을 하는 어떤 여성분 책을 내셔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배사면 도배사지 도배사면서 책을 내야지만 인정을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도배사가 된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럼 작가는 좋은 직업이니까 좋은 직업이 하나 있으니까 도배사를 해도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시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되게 공부 못했나 봐 이런다 그랬죠. 제가 예로 든 분들 중에도 그런 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청소 노동을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젊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얼마나 이제 젊을 때 놀았으면 뭐 이런 시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정체성이 저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서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일을 낮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니까 우리가 더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를 물론 이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다양한 노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려면은 그 다중 전체성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일, 꼭 지속고용, 집합노동, 전일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동안은 여의도 제가 첫 직장이 신문사였는데 하여튼 10년을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뒤로는 약간 쉬었다 이랬다 했더니 좀 엄두가 안 나요. 이제는 그런 꽉 짜여진 일을 장기간 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다양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변화가 심할 때는 차라리 단기간 속하는 거 굉장히 권장해야 돼요. 그래 아니면 이제 좀 짧은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 난 주 3일만 일하겠어. 그만큼의 이제 소득이 좀 줄더라도 아니면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선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은 국민연금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누리고 여기는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차이를 좀 사회 제도를 이 다양한 일자리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도를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말처럼 지역에서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행안부 사업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좀 인정해주고 꼭 이 사람이 뭐 취직이 안 됐나 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젊은 세대들로부터 해서 아까 그 다양한 가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은 이제 대안을 제가 이제 책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관점에서 읽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정책적 차원을 정리했는데 개인들은 뭘 그러면 하면 되냐 지금부터 일단은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남들이 하는 생각, 우리 엄마가 하는 생각 또 그런 생각 말고 나는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나는 좀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아까 62명 20대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가깝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에 써가지고는 진짜 사람답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공식적인 조사에서 잘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나는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면을 딱 지켜주는 일을 원한다든지 소통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도 내가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든지 사람은 다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한 상을 좀 스스로 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한 거죠. 공부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길래 저희를 하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우리는 사회가 좀 그렇게 몰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계속 유예하면서 계속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뭐 시험 준비만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는 좋은 일을 찾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경험도 안 해봤는데 계속 시간만 유예한다고 좋은 일을 찾기 어렵잖아요. 저는 일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찾아가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네 거의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으로는 저는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첫 직장 신문사 다닐 때도 노동조합이 굉장히 잘 작동되는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그 경험을 책에 많이 녹였는데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고 또 이제 사회 큰 이념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관점에 생각하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족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해요. 그런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동조합이 사실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이제 IT나 이런 부문에서 이제 노동조합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특히 좀 젊은 노동자들끼리만 또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 좀 부족했던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는 산업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일하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근로 형태를 좀 다양하게 바꾸고 아까 말한 그 경직성을 좀 없애면서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사회적 대화를 하게 만드는 역할이 노동조합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제가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그 이제 사회적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익위원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도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데는 들어오고 어떤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주체라는 생각을 좀 안 한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제 1인 연구소 대표지만 개인 사업자지만 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사람 맞잖아요. 일하는 나 같은 사람을 대표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이제 기둥 주체가 있었으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야지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 기업들 뭐 경총 뭐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의견을 대신 전달해줄 그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사회적 대화의 좀 필요성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면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뭐 직장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도가 좀 지금 뭐 이 정부 들어가지고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든지 뭐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의 근본적인 한계가 기존 이제 산업사회 시대에 만들어진 그 형태의 그 노사관계, 고용관계가 더 맞겠네요.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 하고 그래도 비슷한 데까지만 보호를 해주는 제도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준다는데 넓히는 그 단계가 뭐냐면 그래도 그 누가 일을 줬고 누가 일을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넓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변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다음에 그게 있나? 네, 그게 여기 있네요.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적 차원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1번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 최저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고용 관계와 상관없이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이게 그 최근에는 요즘 이제 우리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기본소득 정책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 일을 하건 간에 그냥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을 몇 프로를 그냥 사회보험료로 떼가지고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그 혜택을 그 자기가 또 일한 만큼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든지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4대 보험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자는 지금 주장이 있어요. 그 국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국이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에 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거기서 뭐 제로 아워 컨트랙트인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소득에서 다 일률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떼는 식으로 지금 개편을 했는데 우리도 고용보험 뭐 건강보험 뭐 지역 직장 나눠져 있고 뭐 산재보험도 뭐 이런 경우 따로 있고 뭐 지금 공단 다 나눠져 있고 막 지금 복잡한데 그거를 그냥 털어가지고 국세청이 관리하게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저한테 주면서 그 세금을 떼고 주시잖아요.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얼마치 일을 했는지. 그런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는 충분히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사장이건 뭐 자영업자건 파트타임이건 하루 1시간 일을 했건 간에 플랫폼 노동을 했건 간에 그냥 그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영업자면 스스로 하면 되고 일을 준 사람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 하면 되죠.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뭐 예를 들면 배민에서 내가 1년에 20시간 일했고 뭐 어디서는 뭐 몇 시간 일했고 이거 일을 한 다음에 그 5월쯤에 이제 국세청 들어가가지고 딱 하면 쫙 나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되게 쉬운 거 같죠. 근데 되게 쉬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다 공단, 건강보험공단 등등 이제 일하는 다 사람들이 있고 지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 사실 하려고 사실 그 정도는 돼야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혁신이지. 아까 말한 대로 고용보험 요만큼 이제 넓혀주면서 골프장 캐디 하시는 분 넣어주고, 뭐 학습지 넣어주고 이런 게 무슨 혁신이에요. 그건 혁신도 아니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그게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또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는 좋아한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권한이 많아지니까. 이제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혁신을 하는 시도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요구를 우리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혁신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일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정책을 만들지 뭐 이제 대놓고 착취하려고 만들긴 하겠으니까만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삶을 더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육아휴직을 오래 갔다 오면 그 원래 직장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대놓고 너무 넓히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제도 때문에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사정이 있는데 그 제도 때문에 육아휴직 무슨 뭐 제가 궁금한 책을 보시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기존의 일과 산업에 대한 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면은 일하는 사람의 자유를 라든지 선택의 여지를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도 뭐 제약을 하고 뭐 고등교육을 받는 것도 좀 제한을 두고 뭐 등등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기조로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질문 보이시나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사실은 그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안에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 이 책을 썼고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간 좋아했네요. 네, 긴 시간이 아니었고 딱 원래 이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질의응답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 시간을 딱 거의 맞추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있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은 계셔가지고요. 질문 먼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네. 말랑말랑한 정도로 노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정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말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기존의 노동 일자리들이 좀 더 그 말씀하신 최저선을 갖춰가는 형태들이 다 경직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정규직의 정직화도 그렇고. 네. 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원래 이 정도로 많이 거의 녹아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했는데 이거의 최저선은 어느 정도 딱딱해져서 주 몇 시간 이상, 하루 몇 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에 따른 임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 혹은 노동자 당사자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일종의 일자리에 대한 복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 그 경직화된다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아마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은 어쨌든 어떤 우리가 경험해봤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된 그 상이 있잖아요. 저런 일을 하는 게 좋아. 장기적으로도 좋고 삶도 안정적이 하는 그 모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일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상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플랫폼 기업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을 다 못했는데 플랫폼이 물론 예전에 진짜 그 왜 파출부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는 것보다는 지금 청소 그 플랫폼에서 소개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훨씬 나아요. 진짜 제가 경험해본 거라도 나아요. 그 일하시는 만족도 높은데 근데 이게 플랫폼마다 좀 달라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플랫폼은 이렇게 수락을 하지 않으면은 벌점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하루 종일 매여 있게 하는 그런 구도를 쓰는 플랫폼들 대부분 그런 나쁜 노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착취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 단가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불거지고 비판을 하니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 기업 보고 다 채용을 해라 이렇게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타다라는 기억하시죠? 타다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사실은 좀 선구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저는 타다를 사실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디젤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하지 않았어요. 특히 대부분 나 혼자 쓰는데 그런 이제 다인승 디젤 차를 부르고 싶지 않아서 안 썼지만 저는 그 모델은 우리 택시 산업에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타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뭐였냐면은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시작을 한 그 업체에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좀 비판의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 방금 질문하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규직 채용이 좋다는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 맞춰서 이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타다가 자기 채용을 바꾸게 하는 게 낫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은 사회보장을 하는 혁신이 더 쉬운 건 아니니까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일자리의 상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된 것도 산업사회에서 특히 대규모 공장 노동이 많은 일자리를 책임졌잖아요. 미국을 중심, 포드 이런 데서 시작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너무 세요. 지금 특히 우리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청년기부터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좋다는 그 개념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로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젊은 세대들은 지금 플랫폼 노동에서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구분해서 본다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지금 이 기술 발전하고 우리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도 감안을 하면서의 노동의 보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큰 제도를 바꾸는 게 낫다. 개별 기업을 이제 쥐어짜는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 잘 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가 편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노동조합 편, 네네. 비정규직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좀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들으면 좀 다르게 느껴졌는데 책을 읽을 때 최저임금을 더 높이고 기본소득을 거기에 더하면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어떤 일의 종류를 하거나 다양한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책의 직무급 관련해서 약간 이쪽도 반대하고 저쪽도 반대하고 이런 읽혀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현재의 과제 다양한 쟁점이 현실에 있는 거니까요. 현실의 쟁점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시급하게 논쟁적으로 혹은 지금 논쟁에서 어쨌든 굳이 나는 손을 들자면 이쪽 의견이니까 이런 궁금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최저임금 얘기도 하시고 기본소득 얘기도 하셨는데 좀 당연히 저도 다 각각의 의견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막 나오는 맥락도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선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최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헌법에도 국가가 보장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32조에 보면은 국가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일할 수 있는 선을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내려갈 수 없는 선을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선을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로 정하라는 건 뭐냐면은 어기면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어기면 적발해서 처벌하는 선을 국가는 만들고 지키라는 게 헌법에 있거든요. 최저임금은 사실은 원래 그 말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더 강조해서 최저임금은 헌법에 또 추가로 들어있어요. 최저임금을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최저임금을 이라는 제도를 쓰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지만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쁘다, 뭐 등등도 있지만 저는 최저선이라는 거는 임금이건 근로조건이건 뭐 안전이건 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은 국가의 어떤 철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다는 그 기준인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기를 통해서 정해야 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기면 처벌한다는 선이어야 돼요. 그게 최저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그 구호가 있었잖아요. 어느 시점에 그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5천 몇백 원이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제화된 건데 저는 그때 최저임금이 정말 최저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1만 원 정도 받으면 안 돼? 라는 말은 약간 평균선에 가깝지 않아요? 평균이라든지 중위임금에 가깝지. 이거는 누구라도 일을 대충 해도 장애인이어서 어떤 이제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어도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여도 우리 동네에 정말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떤 사람이어도 채용이 됐으면 1만 원은 줘야 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노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최저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선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선처럼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실제로 최저임금 중심으로 수렴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위임금하고 최저임금이 거의 붙죠. 지금. 거의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다고 한쪽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높다고 하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저선 개념으로 최저임금을 보지 않고 하나의 구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득력을 다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저임금은 그때 1만 원은 아니지만 급격히 16%인가 올리나 어느 정권에서 그냥 매년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올리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리는 그만한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가 생략되고 올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호로 나왔고 매력적이었고 그걸 정치권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올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저는 그렇게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외를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양극화가 심해져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들하고 이 중간에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최저선이 없는 셈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숭숭 뚫리는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은 저는 이제 기본소득주의자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전 직장이 기본소득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어서 저도 같이 많이 했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어디 가나 얘기해. 기본소득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그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우선순위거나 정책적 우선순위거나 킹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부분을 깨면 나머지가 쫙쫙쫙 잘 될 거라고 생각, 그 포인트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돼요, 아직은.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고 어떤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왜 소득 원하고 자기 정체성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일과 소득을 약간 떼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서. 우리에게 소득이란 항상 일의 대가인데 일의 대가가 아닌 소득을 국가가 얼마라도 준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건 거예요. 그것도 일할 수 없는 취약층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두한테 권리로 우리 모두의 권리로 그냥 소득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론 금액이 막 작아서 지금 약간 현재 정치권에서 제한하는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원래 UBI라고 하는 그 소득은 충분성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이라는 게 꼭 임금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인구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어라는 그런 새로운 그 제안이 들어오면 약간씩 사고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저는 흥미롭다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꼭 그 일에 약간 이제 착취적인 일이거나 이래도 거기에 매여 있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좀 생길 거라는 취지에 저는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인즉슨 최저임금은 아까 질문하신 게 그거죠. 최저임금은 탄탄하게 딱 있고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은 최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조금은 그 위에 쌓이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노동을 하더라도 삶이 좀 이제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안정성 있는 사회인 게 지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은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급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긴데 그 책에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직무급 자체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정부에서 직무급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거에 가까운데 직무급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도입되면 좋을 거는 분명한데 어느 정도 선이면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이라는
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나와서 일을 하고 대학교 나와서 일을 하면 당연히 거기 투입한 그 노력과 시간과 그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임금 차이는 인정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직무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직무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서로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든지 하청에 속했는지 뭐 원청에 속했에 따라 다른 임금 받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직무급이라고 하는 그거를 깔끔하게 들여오기에는 지금 혼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사회적 대화와 이제 그런 막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그냥 스킵하고 공기업 이제 공공부문은 쉽잖아요. 정부가 이제 하면 되니까 성과평가로 그거 도입하면 성과평가 A 주고 뭐 기관장한테 표창 주고 이런 식으로 직무급을 빠르게 도입하면 도입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또 불만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합의도 없이 직무급을 성급하게 도입을 하면 이제 그런 갈등을 예정한 저는 이제 지금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직무급 저도 이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임금 체계 작된 거를 좀 바꿔 고쳐가야 되고 합리적으로 고쳐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직무급의 이행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리가 좀 되나 말이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졌죠.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을 누가 하셨다든지 뭐. 네, 인터넷에서 질문하셨는데 네네. 주로 이제 그 약간 강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네네. 일부 이제 주류 경제학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네네. 이제 그냥 다 프리랜서 노동하면 되는 거 아, 아니냐, 네네네. 정규직이 싫다 네네. 이런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질문하고 있긴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늘 걱정이 좀 약간 늘 막 변명조로 얘기하기 되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경제학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래 사회학을 좀 하는데 뭐 정규직이란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정규직이라는 말이 좀 혼란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지. 아까 제가 혼란이 없는 말로 표현하면 일단 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전일제 일자리 그리고 지속 고용을 좀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항상 있어야죠. 그리고 원래 공무원 일자리가 그런 대표적인 일자리잖아요. 그 공무원은 뭐 로마 시대 뭐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관료제 관료제가 있음으로 해서 관료는 항상 있었잖아요. 공무원 일하는 방식은 뭐 늘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베버가 쓴 책이나 이런 데도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일자리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그 지속 고용에 일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나쁜 일자리라는 그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좀 약간 선악 구도로 보는데 저는 제가 단기 노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 나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선택해서 물론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고 사회 악이라고까지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OECD에 우리가 이제 거의 반항하잖아요. 거의 그 열등생 뭘로 해도 OECD 꼴찌인데 단기 근속 경향으로 거의 1등. 장기 근속으로 보면 꼴찌. 우리는 누가 봐도 단기 근속 국가예요. 단기 근속자가 엄청 많고 장기 근속자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게 많을 것 같은 건 착각이고 통계로 보면은 사실은 한 사람이 이미 3개나 5개 정도 일을 경험한 사람이 10년 차 정도 되는 사람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한 3개나 5개 정도 직장을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10년, 20년 장기 근속한 사람은 그 비율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적어요. 이미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아까 마치 정규직이 60%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우리 사회 많은 사람이 장기 근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 잘못된 착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단기 근속을 하고 있는데 사회는 지속 고용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에 맞는 정규직 일자리라고 하는 그 상에 맞는 사람에 대한 보호만 그대로 나오고 오히려 거기만 더 높이고 나머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처럼 그런 지속고용적인 일자리도 그 자체로 유지도 되면서 특히 이유도 없이 뭐
같은 일을 하는데 2년 단위로 막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당연히 정부가 모르게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법이 지켜주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것도 단기 근속이잖아요. 일은 똑같은데 직장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장 옮기면 다 리셋되거든요. 휴가도 리셋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직장을 경험한다든지 또 공부를 해서 그걸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거의 비슷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게 더 많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제도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단기 근속자들 편이라는 단기 근속자의 때가 와야 된다. 거의 이런 정도로 그거는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다는 이야기고 보호는 다 비슷해야 된다. 이런 뜻이 좀 설명이 되나요? 여전히 좀 그래도 변명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질문 있으신가요? 또 혹시 우리 질문 안 하신 네. 네. 네네. 네. 대입병. 대입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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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이제 뭐 이거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조금 그 마스크 쓰셔서 안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좋은 얘기니까 제가 그 이제 대학교 2학년의 학생 그 이제 분이 보기에도 그런 선입견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또 참 이거 반갑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그 이제 그리고 또 고민을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뭔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찌감치 고민해야지 취업 직전에 가서 고민하면은 또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20대 그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 구직자 62명을 다 1대1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안정성 높은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답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안정성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남녀 차별이 없는 직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 남자들한테 안정성이 높더라도 여성은 결혼하면 그만둬야 된다든지 아기 낳고 다닐 수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성이란 말도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개인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뭐냐는 거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나한테 좋은 일, 내가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제 즐겁게 될 수 있는 일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공에 따라서도 다르고 본인의 성향과 여러 가지 지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런 거를 뭘 개인이 혼자 생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사실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런 사회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동네 문화사랑과 정치발전소가 함께 지역 문화진흥재단하고 같이 진행한 프로그램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황세원 1인 연구소 또는 1인 연구소 네네. 네,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토론할 거리들 생각들을 많이 던져주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신 황세원 대표님께 모두 앉은 자리에서 잔잔한 박수 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